친구랑 했던 SNS 대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된 겁니다. 의뢰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성범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믿고 이 사건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법승 사건 파일은 억울한 강간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는 공소장을 우편물로 받아보고 나서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들, 그다음에 친구들의 지인인 여성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술자리가 끝나고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라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숙소를 잡고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같이 술을 마셨던 여성 한 분과 성관계까지 가지게 됐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후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전화 내용은 의뢰인이 어떠한 여성을 강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며칠 전에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우리 형법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인이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 강간죄가 아니라 아청법상 강간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서 강간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훨씬 높은데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죄는 성립 요건이 모두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가 성인이냐 미성년자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인 경우에도 대부분 실형이 나오거든요. 의뢰인은 그때 당시 상황에 본인이 술에 별로 취하지도 않았었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본인이 성관계를 했다라는 고소인의 주장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로는 성관계 직후에 그때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본인의 친구와 나누었던 SNS 대화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 속에는 성관계 직후에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질문에 그 고소인의 친구가 들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대화 내용 때문에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고 강하게 의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상 의뢰인의 이야기보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의심을 했고 면담도 사실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의뢰인을 믿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지어냈으면은 어느 순간에 허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신뢰가 가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고소인의 진술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요. 논리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법정에 부르면 분명히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강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체는 의뢰인이 느닷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람처럼 묘사를 하다가 막상 법정에서는 자신의 진술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진술을 좀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 고소인의 친구와 나누었다던 대화 내용이 사실은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너도 그 사실을 들었느냐?
아니라 되게 즐거워하고 비웃는 듯한 뉘앙스로 대화를 하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굉장히 좀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요. 유죄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현재 성범죄 사건에서의 실무 관행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제출했던 SNS 대화 내용이 이제 사건 초기에는 되게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작용을 했다가 재판 막판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한 또 증거로 작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고요. 무죄 선고를 받고 좀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고 의뢰인의 부모님들도 많이 되게 기뻐하시면서 되게 많이 우셨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억울한 사람을 좀 구제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대부분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내세우다 보면 오히려 결과는 최악으로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야만 작은 증거라도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법승 사건 파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범법인 법승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양원준이었습니다.